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평소에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저는 그럼 무엇으로 세우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예요. 안녕하세요. 필요한 건강 정보만 콕 모아 전해드리는 건강 TMI 집 진행자 조현진입니다. 2022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직장 생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무려 62.1%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보다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신건강과 직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건강 TMI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조성준 교수님과 함께 직장인의 정신건강에 관해서 아주 낱낱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성준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정신건강에 대한 TMI 낱낱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우리 몸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면 보통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은 괜찮은지 알아차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다들 똑같이 힘든 건지 아니면 나만 유독 힘든 건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는 이상 전조 증세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선생님은 그런 거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내가 요새 직장 생활이 힘들구나 하실 만한 게 있으세요? 사실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요리조리 잘 피해 가시네요. 네. 이 직장 정신건강도요, 그냥 보통 정신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실체가 없고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평소에 내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나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 되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평소와의 에너지 레벨이 내가 어떻게 다른지 아닌지,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나의 리듬이 깨져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 세 번째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주변 사람과 나의 관계가 평소와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왜 보통 직장인들에게 흔한 정신 상태 중에 하나가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번아웃이 오게 되면 우리가 많이 지칩니다.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 그러면 옛날에는 내 자식 같았던 이 프로젝트가 꼭 성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좀 시니컬하게 바뀌어서 잘 되지도 않고, 취미생활 같은 것도 내가 주말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 에너지가 떨어지면 취미생활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져서 뭔가 동력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번아웃이 왔는지 우울한 건 아닌지 등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리듬이 깨져 있는, 신체적인 리듬이 깨져 있는 건데, 잘 먹고 잘 자고 생활이 흘러가던 그 패턴이 깨져 있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거나, 낮에 있었던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고 이 생각 저 생각 압도돼서 옛날 일들까지 막 다 소환해서 생각이 꼬리 물기들을 하고, 화병 날 것처럼 못 잔다든지 아니면 자꾸 자다가 깬다든지, 이런 생활에서 수면 패턴이 깨져 있는 거죠. 그런다거나 아니면 입맛이 갑자기 변화가 심해서 폭식을 한다거나 불면증이 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대표적인 사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런 경험들 다 많으실 거예요. 평소에 내가 컨디션 괜찮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저 사람한테 평소 같으면 농담인 거 알겠는데 오늘은 그게 와서 팍 꽂히면서 고깝게 들리고, 그거를 같이 나도 맞받아치게 되고 말하면서 아차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곤 하는데, 뭔가 내가 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평소면 그냥 넘어가고 소화될 일들이 소화가 안 돼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짜증도 늘어나고 자꾸 다투게 되고, 가족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만만한 사람한테 괜히 가서 짜증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에너지 레벨, 나의 생활의 리듬,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 정도를 살펴본다면 내가 요새 괜찮은지 아닌지 등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가끔씩 좀 다운되거나 우울감을 느낄 수도 있고, 좀 예민해지면 신경질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정신과까지 가서 치료까지 필요한 상황인 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모르면 일단 가면 되죠.
모르면 일단 가면 되고, 저는 일단 환자분들 오셨을 때 치료 필요 없을 것 같으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받아도 될 것 같고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경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또 이제 말씀드리곤 하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저는 그럼 무엇으로 세우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기능의 저하예요. 기능, 사람한테 기능,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이상하죠. 선생님 어떤 기능 갖고 계세요? 사람으로서 기능하니까 그냥 뭐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생존 기능부터 생각이 나는데요. 사실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적으로 좀 풀어내 볼게요. 그럼 제가 오늘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거는 뭐 강연자로서 앉아 있는 거고, 여기 오기 전엔 진료 보다 왔거든요. 의사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고, 이런 기능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하기로 했는데, 녹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우울하고 불안해서 펑크를 냅니다. 와서 어버버버버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와서 하는데 너무 막 신경질 부리면서 막 팀워크도 다 깨트려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진료실에서 진료를 볼 때는 에너지 축 쳐줘가지고 에너지 넘치게 보는 게 아니라 대충 뭐 결정도 대충 내리고, 진료도 그렇게 보면 제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이 잘 돌아가던 게 안 돌아가고, 잘 보면 내 기분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에너지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상황적인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내가 내 역할을, 기능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아닌지, 저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가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뭐 내가 사람으로서 기능이 무슨 얘기야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일단 오셔서 편안하게 얘기 들어보고, 아닌 것 같고 정신과 치료 필요 없다고 하면 필요 없구나, 나 괜찮구나, 확신 갖고 좋은 피드백 갖고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사시면 되고, 뭐 애매한 것 같으면 좋은 팁 같은 거 받아서 돌아가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개입이 필요한 것 같으면 실제로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울증은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요. 혹시 우울증은 꼭 약물 치료를 해야만 회복이 가능한 걸까요? 우울증 약의 의존도가 강해서 계속 약에 의존하게 될까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좋아질 수 없는 걸까요? 사실 이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 의존성이 있느냐 아니냐, 꼭 약을 먹어야 되느냐 아니냐. 우선 치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기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24시간 우리는 기분을 가지고 있고 싹 흘러가는데, 이 기분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보통 떨어진 기분은 올라오기도 하고 올라간 기분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우리가 기능 얘기했는데, 우울한 기분 때문에 기능까지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 어떤 문헌들이 되게 많냐면,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에 있어서 치료적 효과와 예방적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논문들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운동은 뭐 아무 운동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강도 이상의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우울증에나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좀 약한 버전 혹은 그냥 중간 정도면은 그 사람이 어쨌든 운동을 할 그런 여력이 된다면, 그런 의지를 갖고 있고 환경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운동을 통해서 극복을 하거나 혹은 예방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심한 우울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 자체가 의욕이 없어지는 건데, 사실 그때 가서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투자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시간과 노력과 경제적인 거, 뭐 돈, 모든 걸 다 따졌을 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가장 좋은 게 약이기는 해요. 가장 간편하고 어쨌든 노력도 가장 적게 들고요.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거 뭐 의존성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정신과 의사니까 가서 약이나 먹으라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약들 중에는 의존성이 있는 약과 의존성이 없는 약으로 좀 나눌 수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항우울제들은 의존성이 없습니다. 저희가 의존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의학적으로는 보통 두 가지예요. 내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금단 증상이 있느냐인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항우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효과가 있기 시작하면 뭐 한 알 먹던 사람이 꼭 다음에 두 알, 세 알, 네 알을 늘려야 가야지만
효과가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독, 의존성 이런 이슈는 항우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도 돼요. 물론 우울증 약도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도 있고 맞는 약을 찾을 때까지 뭐 우리가 딱 관상 보듯이 이렇게 딱 보면 약이랑 용량이랑 종류랑 다 한 번에 두드려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환자에게 맞게 이런 약 저런 약을 시도하면서 맞춰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복용할 수 있는 적정한 종류와 용량을 저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꾸준히 이제 먹어가면서 이제 감량도 하고 이러면서 줄이고 그때 이제 운동도 하고 건강한 생활도 하고 스트레스 매니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실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긴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상담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상담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도움이 돼요. 이제 제가 대부분의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선생님 혹시 너무 힘없고 짜증날 때 말 시키면 어때요? 아, 정말 대답하기도 싫죠. 대답하기도 싫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성기의 우울에 심한 상태는 사실 상담 치료를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라고 하는 것도 그 급성기는 조금 지나고 나서 말도 좀 할 법하고 에너지 레벨도 조금 올라왔을 때 말 시켜도 짜증이 안 나고 건강한 사고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 돼서 상담 치료와 병행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외적인 노력들 다 맞물려 돌아갈 때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우울증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발이 되게 흔해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다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이 재발하거든요. 2명 중에 1명이 재발하는 거 엄청난 숫자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전략들을 많이 수립해 놔야 돼요. 그래서 재발하지 않기 위한 전략, 스트레스를 매니지하기 위한 전략, 평소에 잘 지내기 위한 전략. 그래서 뭐 중요한 루틴들도 만들고 이런 것 등등이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약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두는 것이 예방에도 치료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면 중강도 이상의 운동으로 사람 각자마다 약간씩 다르게 얘기는 하는데 저희 병원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25분 이상 주 5회 이상 운동을 했을 때 번아웃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 확률이 확 줄어드는 것. 근데 근육량과 우울 불안의 상관관계를 봤을 때도 우울 불안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이 근육량이 적었을 때 우울과 불안할 그 상관도가 올라가는 것 등등을 저희가 살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꼭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교수님도 운동 조금 챙겨 하시나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려고 노력하고 중요한 일이 있는 날에는 꼭 운동하고 출근하고요. 오히려. 네. 그래야 그날이 좀 더 자신 있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운동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들 사이에서 발표나 임원 보고 같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약을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불안이 심할 때 이게 긴장을 풀어준다는 약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드셔보신 적 저는 추천을 받아봤는데 네. 무서워서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뭐가 무서우셨어요? 이게 너무 긴장이 많이 풀어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청심환 먹는 거에 되게 관대하잖아요. 근데 왜 정신과에서 이런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두려울까?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너무 처지고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 보면 도움이 되고 저도 종종 먹습니다. 생방송이라거나 아니면 뭐 강연장에 청중이 정말 몇백 명 단위로 간다거나 하면 저도 종종 먹어요. 근데 이제 먹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저희가 보통 프로놀롤이라고 하는 사실은 혈압약으로 개발이 되었지만 이런 어떤 무대 공포라든지 큰 발표가 있을 때 퍼포먼스 엔자이티와 관련된 이 엔자이티, 그러니까 불안도를 낮춰주는 내 효과가 있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약은 잔 긴장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졸리고 릴렉스를 시켜준다기보다 왜 우리가 아는 것도 긴장하면 대답 못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잔 긴장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불필요한 공포감 같은 것도 좀 줄어들다 보니 사실은 명쾌하게 대답도 하고 아는 건 대답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큰 발표 같은 것들을 앞뒀을 때 사실 두려운 거는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저 임원이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내 발표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사실은 사실 더 내가 아는 것도 발표를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그 이상으로 공포심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걸 걷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나의 실력 발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좀 너무 풀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용량, 그리고 언제 먹었을 때 가장 효과가 있는지 미리 좀 테스트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직장인분들 보면 커피나 술, 아주 쇼트 중독 이런 식으로 자극적이게 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반복적인 생활 습관이 혹시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것만큼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습관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사실 이거는 쇼츠가 꼭 나쁜 거다. 나쁘죠. 그러니까 뇌 건강에는 안 좋죠. 뇌 건강 측면에서. 그러면 법적으로 금지해야 되냐. 딱 잘라서 얘는 다 좋고요. 얘는 다 나쁘고요.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술 안 먹으면서 좋겠죠. 하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정도로 한두 잔은 괜찮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는 다 좋고요. 뭐는 다 나빠요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는 이런 좀 도파민이 막 뿜뿜 나와서 더 강한 도파민을 쫓게 되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쇼츠 같은 거죠. 더 강한 자극이 와야지만 되는. 아까 제가 우울증 약은 내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내성이 쉽게 생기는 사안들과 관련된 대처 방안들은 좋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쇼츠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끔은 보면 이제 내가 너무 지치고 이럴 때 그냥 쇼츠 같은 거 멍하니 5분, 10분 정도 보고 그래도 좀 힘든 일 잊어버리고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5분, 10분에서 멈출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고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이 자연스럽게 옮겨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쇼츠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 자꾸 노출이 되는 건 너무 삶이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이거나 피동적으로 흘러가는 느낌을 주기가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알아서 막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 내가 쇼츠 딱 2편만 보고 3분 있다가 어차피 이런 내가 내 생활, 라이프 그 시간을 쥐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 끌려가는 느낌이 들기 쉬운 거여서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은 사실 내가 내 삶에서 생활에서 주도권을 잃기가 되게 쉬워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뭐가 막 흘러가는 느낌을 주기가 되게 쉬워서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파민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측면에선 다른 데서도 컨텐츠가 다 많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안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더 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 수동성과 피동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내 의도대로 좀 끌고 가는 느낌이 드는 루틴들을 갖는 게 좋거든요. 그러려면 가장 전제가 돼야 되는 건 제가 오늘 진료실에서도 한 2-3번 썼던 표현인데 내가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아끼고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내 생활이 봐지고 그중에 나랑 맞는 뭔가 루틴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건강한 것들을 찾아내고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내 생활을 바라보는 것. 그 중에서 내가 나한테 맞는 뭔가의 소중하지만 사소하지만 단단한 것들을 찾아내시면 좋겠어요. 큰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소위 말해서 소확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흘러가고 있는 내 삶 속에 뭐든지 좀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오후 시간대 통화하고 나면 제 얼굴 기름 막 껴가지고 핸드폰 하면 지저분해지거든요. 제 기름인데 저도 만지기 싫어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닦아 놓으면 다음날 일어나서 핸드폰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수건 같은 것도 젖은 수건이 있으면 빨래통에 잘 넣어놓고 뽀송뽀송한 수건으로 세수하고 샤워하고 잘 닦고 이러면 이런 것들 왜 이런 뭔가 내 생활을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느낌이 주는 것들을 이렇게 잘 배치해보면 뭔가 좀 단단함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포인트와 약간 달라 보이게 대답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보통 여기는 좋은 취미 가지세요.
이런 얘기하기 되게 쉬운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취미라고 하는 거, 취미 가지세요라고 하는 질문이 요즘 보니까 너무 잔인해요. 너무 무책임하게 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하는 거는 탐색을 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나한테 한두 개 맞나 아니나 하다 보면 그냥 딱 포기하는 경우 되게 많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뭘 하나 하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취미 하나 가지려면 장비 사야죠, 뭐 해야죠, 검색해야죠, 동호회 들어가야죠. 뭐 너무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품이. 그러니까 뭐 취미까지 가기도 전에 저는 그냥 생활 속에 그냥 단단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배치해가는 나의 생활 습관들,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생활에 애착하고 배치하고 끌고 가고, 그냥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제 요새 생활의 소확행 중 하나가 쇼츠 같은 거 볼 시간에 오늘 하루 감사 한 줄 쓰는 게 저의 루틴 중 하나인데요. 요새 이렇게 명상 앱이라든가 AI와의 대화, 뇌자극 치료,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직장인분들이 멘탈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방법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가장 현실적으로 직장인들이 시도하면 좋을 멘탈 관리 방법이 있다면 한번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들 다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명상도 사실은 되게 큰 도움 되거든요. 명상이 되게 핫해요. 그러니까 되게 핫한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정신건강 분야에서 명상하면 뭐 집중력도 올라가고요, 해상도도 올라가고, 해상도도 올라간다는 거는 그냥 어떤 사안을 할 때 이런 결정 내릴지 저런 결정 내릴지 모르겠을 때 명상을 하던 그룹들이 그런 게 훨씬 더 명쾌하게 결론들을 잘 내리거든요. 우리가 사실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안들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우왕좌왕하면서 그냥 결정 안 내려 끌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 해상도가 높아진다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리어하게 되면 탁탁탁 결정 잘 내리고 집중도도 높게 일을 끌고 가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감정적 동요도 되게 적어지고. 근데 이제 명상이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상은 나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내 상태를 알게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결정을 내릴 때도 쉬운 거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화가 나면 빨리 인정하고, 저 사람이 화가 난 것 같으면 거기에 반응한 내 감정 어떤지 다들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상은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뭔가 했을 때 되게 많은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라이트해지고 명쾌해지고 사안들이 심플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명상 추천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 아까 저희 얘기 나왔죠. 운동하시는 거 꼭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와 대화하는 거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저는 찬성하는 일면도 있고 우려되는 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뭐 고민도 이제 뭐 깊이나 무게감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잠깐 누구랑 얘기하면 풀릴 것 같은 고민들은 그냥 그런 챗GPT나 뭐 이런 걸로 그냥 얘기하고서 쓱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안이 되게 중하고 가볍지 않고 정말 깊이 들여다 봐야 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무슨 사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진짜 치료를 받고 전문가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를 오해하고 챗GPT라든지 뭐 AI 뭐 그런 모듈들이랑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얼만큼 책임감 있는 답변이 나올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우려되는 지점이 있고, 또 우려되는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신건강과 직장인들에게 제가 꼭 하는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가 고립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챗GPT랑 놀고 AI랑만 놀다가 진짜 리얼한 릴레이션 자체가, 진짜 관계, 실제 하는 관계 자체를 등한시하게 되는 경우가 우려가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당장 나타날 사회현상 같지는 않지만 10년 뒤, 20년 뒤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I나 이런 것들로 내가 가볍게 옆 사람이랑 잠깐 다퉜어, 화가 나, 누구한테 풀어놓고 싶어,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진짜 오래된 그런 고민이라든지 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깊이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그런 뇌자극 치료나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와 상의해서 진행하는 거라면 저는 뭐 스스로 관리하실 수만 있다면 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TMI 요약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덕분에 직장인 정신건강에 관한 TMI들 정말 속 시원하게 풀었습니다. 넘쳐나는 건강 정보 속 꼭 필요한 정보만 콕! 오늘의 TMI 집 잘 챙기셨나요? 여러분이 궁금한 TMI가 있다면 댓글로 또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을 챙기는 첫걸음. 강북삼성병원 건강 TMI 집 다음 편에서 또 만날게요. 그럼 안녕!